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3, 4월 반 개강인데요. 아침에 주말까지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따뜻하고 와 이제 진짜 봄이구나. 봄이 왔다. 그래서 되게 마음 설레셨죠. 주말 동안.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날씨가 이러면 공부가 되겠냐며 막 설레고 막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셨을 텐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다시 비도 오고 추워지고 아침에 잠깐은 오늘 아침에는 비도 왜 비가 오다가 잠깐 다시 왜 이렇게 싸락눈처럼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따닥따닥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겨울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월요일이 또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 2월 저희가 그 기초 이론반 해서 전체 이론 한번 돌린 상태인데요. 지금 3, 4월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선생님 아니면 또 1, 2월에 이어서 좀 더 그 이론을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 뭐가 어찌됐던 간에 지금 3월달 3월달은 왜 되게 다들 시작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시면서 차 엄청 막혔죠. 차도 막히고 전철에도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개학한 학교들도 많고 또 개강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시작한 느낌으로 북적북적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잘 됐던 부분들은 다시 쭉 이어서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1, 2월 달에 공부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 이제 3월 달부터 또 새롭게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새로 한번 다잡는 시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던 것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 자체를 시작하는 쌤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좋은 시간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3월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 근데 그렇게 시작이야 하는 느낌이 몇 월까지 있느냐 하면 보통 한 7월 정도까지 시작이야 이러면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 이제 9월 넘어가서도 이제 그럼 모의고사반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막 2달 남았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석 달 남았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쌤들은 뭐 원하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내가 뭐 특별히 뭘 부족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 거고 충분히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열심히 계획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아까 인사는 했으니까 네, 안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첫 주 시작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 첫 주자 첫 번째 강의는 강의에 대한 안내,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전체적인 그 개괄 말씀드리고 계획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맨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벌써 1, 2월 쌤들 같은 경우 이거 또 있네 하고 또 반가우실 수도 있는데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시간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가볍게는 짚고는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쌤들 같은 경우 실제로 맞춤법 잘 안 틀리세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할 거고, 진도도 나갈 거고, 이후 공부, 이번, 그러니까 3, 4월 달에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획서.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계획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연간 계획서. 모든 강의 시작에 있는 연간 계획서. 한 칸이 줄었죠. 지난 강의는 1, 2월 달부터 있었는데 이제 3, 4월 달부터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집니다. 줄어져서 후반에 가면 진짜 한 칸만 남아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3, 4월 강의 볼게요. 교육학 심화 이론과 기초 문제반. 기초 문제, 예, 기본적인 문제가 숙제나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도 다루실 거예요. 오늘 나가는 주제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혀오는 아니 이런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1, 2월 달에 그 1, 2월 강의랑 3, 4월 강의 비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뭘 들어야 되느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보통 말씀해 드릴 때는 가이드로 드릴 수 있는 거는 공부 정말 처음 시작하신다. 나는 한 번도 교육학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 1, 2월 달부터 듣고 그다음에 3, 4월 이어서 들으시면 편하게 공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지금 1, 2월 강의를 안 들었는데 3, 4월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이해야. 어차피 교육학 이론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3, 4월 강의를 듣는다고 갑자기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짚고 나가긴 할 텐데 1, 2월 강의가 전체 이론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일단 다 훑고 지나가는 강의였다고 한다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론 중심으로 주요 이론들은 좀 더 자세히, 핵심적인 사항들은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초반이 좀 더 빠르고요. 속도를 좀 더 낼 거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과정이나 그다음에 교수 설계, 교수 이론, 교육공학, 평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모형이나 이론들의 적용 사례, 활용 사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좀 추가 자료로 보시면서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주요 이론과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세밀하고 세심한 확인과 정리, 암기 확인을 합니다. 기초반에서 구조를 잡고 우리 1, 2월 달에 제일 강조했었던 게 구조화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3, 4월 강의는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되어 있다를 가정을 하고 들어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구조화라고 하는 게 틈틈이 봐두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해 두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3, 4월 달에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에서 디테일을 완성을 한다. 디테일을 완성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완성이 다 되진 않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려면 키워드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건 시험 때까지 쌤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구조화 테스트 실시한다. 저희가 1, 2월 달에 시간 관계상 한 번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화 테스트를 좀 기회 닿는 대로 자주자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난 구조화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테스트를 하면서 그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억지로 잡게 되신 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정리를 또 한 번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한 번 더 구조화를 하는 시간 가지실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구조화 테스트가 없습니다. 그죠? 첫날부터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5월 반부터는 첫 번째 시간에 항상 진단평가가 있어요. 이론이 한 번은 돌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에 반드시 스스로가 내 이론 공부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그 진단평가를 보거든요. 근데 3, 4월 반 첫 시간에 진단평가를 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번 강의는 뺐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진단평가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내일은 형성평가가 있지요. 오늘 진도 나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형성평가를 볼 겁니다. 근데 1, 2월 강의가 뭐뭐는 뭐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으로 딱 떨어지는 항목들을 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면 형성평가 문항에서 3, 4월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 그래서 명칭으로 딱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길게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단계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1, 2월 달 강의에서 간의 9단계, 9가지 교수의 사태 중에서 한 단계를 찍어서 쓰는 걸 요구를 했다면 이제 다 9가지 명칭을 나열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확인하시면 재미있는 공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시간 강의에 대한 형성평가는 있습니다. 꾸준히 봐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시는 선생님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직강 같은 경우에는 그 스터디 신청서 드릴 거거든요. 스터디 신청서 나눠드리면 원하시는 선생님들 이름이랑 그 전공 써주시면 제가 짜드리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섞어서 짭니다. 그래서 타전공, 교육학은 같은 전공끼리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공은 어쩔 수가 없이 같은 전공끼리 공부를 하지만 교육학은 그 타전공끼리 공부를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솔직하게 서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경쟁자가 아니에요. 타전공 쌤들은.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적 효과. 이질 집단. 그래서
스터디를 짜 드릴 텐데 원하시는 쌤들만 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강의 시작 전이나 그다음에 강의 끝난 후 저희가 강의 끝난 후에는 직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상담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 진행을 할 때 상담 여기 어차피 강의실 자체가 상담 대기실이 돼요. 그래서 쌤들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스터디 하시는 용도로도 다 강의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스터디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2, 3, 4 스터디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복습을 하도록 만드는 스터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전공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죠? 모여서 진짜 공부를 하는 스터디가 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하시는 스터디는 공부를 따로 하는 스터디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강의를 들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같이 붙잡고 앉아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시간을 좀 아깝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확인하는 스터디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 나간 만큼 이전 시간에 봤던 걸 공부를 해왔는지 서로서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 안 밀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밀리지 않게 해주는 스터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쌤들은 복습해 오셔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형성평가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 오는 게 귀찮으면 서로 그 구두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구두로 물어보는 것보다 저는 손으로 쓸 수 있는 문제지를 만들어 오는 걸 좀 더 권장해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초반에는 말로 설명을 하면 길어요. 왜냐, 내가 이해는 했는데 키워드로 한두 마디 딱딱 떨어지고 그거 내가 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답을 쓸 때 정확한 키워드 초반에 특히 그런 개념화를 딱딱딱 할 필요가 있으니까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초반에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후반에 가면 말로 해도 정확한 키워드가 따다다다다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손으로 쓸 필요가 없고 구두로 바로 서로 확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가 그런 식으로 애매한 말을 했을 때도 내가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틀렸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서로 그쵸. 되게 하기 불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쌤들이 문제 내오거나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때도 포인트가 정답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의 이론의 교육적 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3가지를 써보자 이러면 되게 서로 논쟁이 생겨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말고 단계를 써라. 9단계를 다 써라. 그 중에 3단계,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교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라. 예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판단을 해야 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터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번 강의에도 1, 2월 강의랑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및 개별 첨삭이 2번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다행이죠. 오늘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자랑이랍시고 오늘 보지 않는다고. 내일 본다는 얘기지 않느냐.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란 말이냐. 내일 볼 거예요. 내일 볼 거고 범위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체 범위라서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3월부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 형식, 실제 시험 형식으로 문제를 연습을 할 텐데 저희가 1, 2월 달에는 첫 번째 그 모의고사를 진도 나간 것까지 해서 문제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챕터 안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을 다 거쳐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범위로 표정이 보니까 자, 혹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상한데 팔아 넘기지만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서 도저히 나는 내일 모의고사를 볼 자신이 없다. 그래서 너무 아무것도 못 쓰고 올 것 같은데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를 주시고 내일 주제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문제를 알려드리진 않아요. 문제를 알려드리진 않고 어디 영역을 보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그럼 해당하는 부분들, 교재 있으니까 해당 부분들 읽고 오시고 좀 공부해서 오시면 내일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한 목소리 자꾸 작아지죠. 충분히
첫 번째 모의고사 좀 못 써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법한 그 주제 영역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그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형식처럼 볼 거예요. 지울게요. 다 쓰셨죠? 근데 나중에 보면 꼭 그 번호 안 적었다고 막 없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세요. 중간중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편하게 문자 주십시오. 전화는 제가 잘 못 받습니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볼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개별 첨삭 자료를 드려요. 첨삭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강쌤들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서 첨삭 인강도 똑같이 진행이 되느냐? 예,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인강쌤들도 똑같이, 근데 대신에 기한이 있어요. 첨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 개별 첨삭 게시판에다가 그 모의고사 올려주시면 됩니다. 쓰신 거 답안을 올려주시면 돼요. 답안 올려주시면 첨삭해서 게시판에다가 똑같이 돌려드리게 돼요. 기한을 올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 좀 잘 지켜주시고, 지금 저희가 첨삭 게시판 사정으로 보니까 한 게시판에 글을 되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그 올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게시판을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데 한 번 쓰시고 여러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게 헷갈려요. 첨삭을 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한 게시판에 한 번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직강 마찬가지지만 그 첨삭은 기본적으로 한 번, 한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 번 진행이 되는 거니까 한 번 쓰신 답안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직강생들은 내시면 됩니다. 내일 다 걷어갈 거니까. 당장 다 걷어갈 거기 때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직강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쌤들은 그럼 개별 상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보내실 때 이제 궁금한 개인적 공부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그 첨삭하면서 같이 상담도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상담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상담 시간, 가능한 시간 전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 제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 시간 짜서 그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3, 4월 달에도 상담은 한 번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짜가지고 좀 이따가, 그러니까 짤 수 있는 거 나눠 드릴게요. 자, 예,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소개는 끝났고, 주 교재는 저희가 1, 2월 달에 봤었던 교육학 이론서 상학원 볼 거고요. 부교재로 프린트아웃이 계속해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5, 6월 강의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시점부터 비슷하게 나온 질문들이 공통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월 달부터 5, 6월, 7, 8월은 교재가 새로 나와요. 근데 둘 다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5, 6월 문제집이 따로 있고 7, 8월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문제집은 리뉴얼이 좀 되는 편이에요. 그 교재랑 달라서. 그래서 작년 교재랑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집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 6월 문제집, 7, 8월 문제집 다 리뉴얼 예정이기 때문에 리뉴얼 된 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끔 보면 왜 작년 교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고로 사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집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그때 보시면 되고, 서브노트 많이 물어보세요. 서브노트 지금 봐도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브노트는 작년 책이랑 올해 책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큰 차이가 없을 거라서 보시던 거 있으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미리 사도 되느냐, 지금 사셔도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서브노트 구매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5, 6월, 7, 8월, 90,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로 서브노트를 계속 같이 봐요. 그래서 이론 확인을 하거나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본 교재, 이 주 교재는 좀 두껍잖아요. 이런 게 2권이니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많이 얇아요. 많이 얇다 그래도 그렇게 얇진 않지만 한 권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 그 한 권으로 전체 그 이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후반부까지 보시기 편해서 서브노트 혹시 미리 보고 싶으신 쌤들은 보셔도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 특강이 있네요. 특강 얘기는 드릴게요.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특강 어떻게 되는지 있어요. 지금 작년이랑 특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강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1, 2, 3, 4월 같은 경우는 핵심 주제 중심의 단락쓰기 특강이라고 해서 화요일 오후에 저희가 수업 끝난 2시부터 해서 그 본문의 단락쓰기, 짧은 글 쓰기 특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락을 쓰시는 거예요. 보통 4개 정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를 현장에서 쓰시고, 그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짧은 글쓰기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시간이니까 초반에 1, 2, 3, 4월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짧은 글쓰기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특강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구조화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구조화를 좀 하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서 억지로라도 구조화를 머릿속에 심는, 왜냐면 그 시점이 되면 구조화를 하긴 힘들어요. 1, 2, 3, 4에서 구조화가 끝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5, 6월 달에는 구조화 특강을 할 거고요. 7, 8월 때는 중요 교육 정책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큰 테마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요 시점이 되면 아무래도 시험 근처로 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에서 큰 꼭지로 잡을 만한 정책적 활동들이나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7, 8월 때는 주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 본 강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별거 없죠. 본 강의 계획이라 그래봤자. 내일 모의고사 보고요. 1회 모의고사 보고요. 일정이 조금 깁니다. 그 바로 4주 후는 아니고 4월 10일 화요일 날 2회 모의고사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개별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재밌어요.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재밌게 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100제 나와 있죠? 지긋지긋하시죠? 벌써 또 봐야 되나. 그래서 예, 잠깐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틀리니까. 꾸준히 틀리고 계시니까. 이거 많이 봤던 자료라서 가볍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보시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해서 뭐 안 구분, 그죠? 니은, 히읗 이런 거 틀린 쌤들 지금 거의 없으세요. 당연히 다 안 틀리실 거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갔죠? 저희가 8페이지 16번 맞추다 마치다 나오는 거. 그쵸? 이거는 우리가 그 평가 때문에 본다. 딴 거보다 정답을 맞히다라는 표현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선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정답을 옳게 제시하다. 올바른 정답을 대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맞히다라고 씁니다. 근데 저희가 발음상 그리고 실제 언어 생활상 맞추다와 맞히다를 그다지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글을 쓰실 때도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기 위해서 맞히다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27번, 28번 이거 매번 확인하는 항목이죠. 로서와 로서, 함으로써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8번 먼저 보시면 로서로서 이야기를 할 때 로서는 자격, 그다음에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서로서 구분할 때 앞에 사람이 올 수 있으면 로서라고 쓰는 게 맞고 사본이나 도구가 오면 로서를 쓰는 게 맞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건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서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구분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로서로서가 딱딱 맞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문맥을 파악을 하셔서 자격을 의미를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을 판단하셔서 로서를 쓸지 로서를 쓸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저 같으면 쓰지 않을 거라고. 특히 로서는 정말 안 쓸 것 같아요. 로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뭐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딱 직관적으로 이건 자격이네 사람이네 해서 로서라고 쓰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로서 같은 경우는 진짜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게 썼다 손 치더라도 채점자가 순간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맞게 써도 틀렸다고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맞춤법 틀려서 점수 조금 깎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글 전체에 대한 인상이 되게 나빠지게 되거든요. 흐려지게 진짜 나빠지게 되니까 조심해서 굳이 로서를 쓰지 않아도 말이 될 것 같으시면 되는 걸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로서라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말이 되니까 애매하지 않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함으로써 함으로라고 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자, 가의 사례를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공부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은혜에 보답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받침을 살려서 함으로써, 미음으로써 이렇게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니까 뭐뭐로써.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뭡니까? 이유. 원인이 되는 거죠. 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쓰면 되잖아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라는 말 대신에.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너무 도전감이 생기셔가지고 내가 꼭 맞춰보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기에 신경을 고민을 하다가 지웠다가 막 쓰셨다가 다시 지웠다가 쓰셨다가 다른 거 쓸 시간을 줄여가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로서로서 쓰지 마세요. 진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맞춤법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도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안전한 길로 돌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그 뒤에는 그다지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은 없고, 쌤들 어차피 교육학 논술은 멋진 문장으로 쓰는 글이 아니고 개별 키워드, 정확한 키워드가 표시를 하는 그 정답으로 가게끔 만드는 글들이기 때문에 서술에서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내일 이제 우리가 논술 쓰게 되니까, 모의고사 쓰게 되니까 그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랜만에 연습하시거나 그다음에 논술 공부 자체를 처음 하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서술, 글 서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다들 초반에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난 글을 진짜 못 쓴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글을 못 써서 논술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고민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만 지나면 아시게 됩니다. 아, 내용이 문제구나. 나는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키워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시는 서술, 그러니까 그 결국 서술상의 문제나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건 진짜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의 기준이 너무 높으세요, 다들. 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전공 서적이나 이런 전문 서적에서 쓰는 그 되게, 근데 그런 글들도 그렇게 잘 쓴 글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도입할 때 멋지게 도입하고 막 유려하게 서술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1시간 안에 써야 되는 4개 의 소재, 그 다음에 큰 주제 하나로 엮어서 쓰는 문제 자체가 그러한 그 미려한 세련된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버리시고, 채점자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채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많이 쓰면서 연습하시고 핵심적인 키워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논술 쓰기 노트라고 해서 쌤들이 연습하실 수 있는 본문 쓰기, 한 단락 쓰기, 짧은 글 쓰기 연습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 3, 4 여유가 되시면 5, 6까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결국 딴 게 아니고 서론 결론은 초반부터 연습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의미가 없어서 서론 결론 말고 본문의 개별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전달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하는 글쓰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짧은 글쓰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서론 써야 되느냐 결론 써야 되느냐 그런 거 없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물어봤으면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2개씩 쓰면 좋고요. 특히 한 5월달 정도까지는 2개씩 쓰시면 굉장히 좋고요.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을 주제로 삼아서 가급적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쓴다. 가급적 교재를 참고하지가 않고가 아니고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근데 잘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미리 공부를 하시고 쓰시면 돼요. 저희가 복습하잖아요. 복습하셨을 때 공부 다 하고 나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복습을 다 한 상태에서 책을 덮고 안 보고 써보세요. 처음에 되게 겁나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써져요. 써지고 나중에 내가 이거 되게 잘 못 쓴 것 같은데 하고 책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책에 있는 키워드들 거의 다 쓰시고요. 혹시 한두 개 빠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건 유난히 빼먹을 수 있는 키워드구나. 공부를 했지만 해당하는 사항들이 조금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거 아시면 그 이후 과정들에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빠뜨리고 틀리시고 하셔야 기억 자체가 오래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겁내지 말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서술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까지 하는 시간까지 20분 안에 한 개당 20분 안에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인데 원래 한 단락 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논술에서도 쓰시게 되는 한 단락 서술 시간이 6분에서 8분 정도 안에 반드시 한 단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락 쓰기 연습도 6, 7분 정도로 시간을 잡으셔서 쓰시고 그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할 때 시간이 한 1, 2분 걸릴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써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20분인 거예요. 한 번 더 쓰는 것까지. 그러니까 2개를 쓰게 되는 시간까지 해서 20분인 거니까 좀 더 빨리 서술하신 쌤들 피드백 내용 자체가 적다, 공부가 잘 되셨다 그러면 10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당 2개씩 쓰시면
20분이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20분 정도 해서 한 5월달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논술 쓰실 때 내가 아는데 안 써진다. 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은 거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불안이 크셔가지고 지금 올해는 1, 2, 3, 4의 그 특강으로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에서 보통 주당 4개 정도씩 쓰거든요. 그러면 특강을 듣고 그 특강 시간에 바로바로 쓰는 쌤들은 굳이 따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근데 또 굳이 특강에서도 4개를 썼는데 굳이 몇 개를 더 쓰고 싶다 욕심내는 쌤들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셨을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다들 막 되게 쓸 건데요. 매일 쓸 건데요. 그래서 안 될 텐데요. 선생님 전공하세요. 전공 막 그렇게 해도 설득을 해도 잘 듣지 않으시고 쓰겠다 하시다가 이제 좀 지나면 다들 금방 그 포기를 현실화 되시죠. 그래서 이건 특강 안 들으실 때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특강 들으시면 특강만 하시면 돼요. 초반에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쌤. 다들. 너무 욕심 초반에 막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과정 쭉쭉쭉 진행하시다 보면 다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1페이지를 보시면 혹시 몰라서 짧은 글쓰기 주제. 자, 이거 저희가 1, 2월 달에 드렸던 주제 영역들입니다. 한번 모아서 드렸으니까 복습하시거나 활용하실 때도 좋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글쓰기 주제. 그리고 지금 저희 3, 4월 달에도 이거 말고도 매 그 챕터마다 글쓰기 주제가 또 나가요. 추가적으로 또 나갑니다. 좀 더 심화된 주제.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직관적인 개념이나 주요 활동들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심화된 주제들이 글쓰기 주제로 3, 4월 달에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죠. 앞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또 심화 주제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예. 욕심내지 마시고. 그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 거 다 하시고 전공도 하시고 교육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다 아시고 이런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추가 자료라고 해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제 주요 개념들이 되는 게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루틴하게 나가게 되는 자료가 그 각 챕터별로 관련 용어 정리라고 해서 해당하는 챕터에서 좀 새롭게 다루는, 독특하게 다루게 되는 개념들을 따로 묶어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실 때 그 도입하는 부분에 읽어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서 한 챕터 끝나고 났을 때 읽어보시면서 맞아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은 내가 혹시 안 보고라도 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라고 좀 짧게 정리할 만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개념 정리. 요거도 챕터별로 루틴하게 꼭 나갈 겁니다. 보시면 교육의 어원적 개념, 비유적 정의, 교육의 목적, 가치 등등 해서 역시 1장에서 각 챕터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 개념들을 단락 수준으로 줄글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드릴 거예요. 찾으셨죠? 어딘지 지금? 없나요? 있잖아요. 페이지가 누락됐네요. 인쇄 과정에서 누락이 됐네요. 25페이지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27이죠. 26페이지가 누락이 됐네요. 내일 자료 다시 달라고 할게요. 저는 제가 집에서 따로 뽑아가지고 제 거에는 있는데 누락이 됐네요. 그 표정이 다들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네요. 첫 번째 그 관련 용어 정리는 좀 짧게 정리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27페이지를 보시면 좀 길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주요 개념 정리인데 이거는 또 추가로 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못 읽네 오늘. 읽어야 되는데 같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 챕터별로 관련 용어 정리, 개념 정리는 계속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정리 주제라고 해서 추가로 드리는 글쓰기 주제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꼭 글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글로 안 쓰셔도 되는데 한 번 정도씩 생각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피터스의 교육 개념과 현대 교육의 시사점을 논의해보자. 그러면 피터스의 그 규범적 정의라고 하는 걸 현대 우리 학교 교육에 활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걸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장화해서 다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키워드만이라도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다 사실 이거보다는 추가 자료가 없는 편인데 이제 다른 챕터들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교육 과정부터 해서 좀 주요한 챕터로 볼 수 있는 과정부터 해서는 뭐 세부 모형이라든지 세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오늘 숙제가 막 이게 지금 5급 행정직 문제잖아요. 5급 행정직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걸 저희가 5월, 6월 달에 다 다뤄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하긴 할 텐데 미리 챕터별로 연습할 수 있는 사항들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지 마시고요. 어차피 안 풀립니다. 지금 푸셔도 안 풀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 시간마다 난이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룰 만한 주제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쓰실 수 있으면 이때는 뭘 해오시면 제일 좋으냐 하면 한 단락. 그래서 5줄, 6줄 정도로 문장화해서 해결을 해오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번거롭고 힘드시다. 굳이 문장화를 해야 될까? 굳이 문장화 안 해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만 가볍게 써 오셔도 무리 없으니까 풀어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항상 풀이를 해요. 연습 문제 드린 건 그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런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본 진도 자체는 교재를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 강의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의 구성 방식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교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재는 진도에 맞춰서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권 진도 나가고 있을 때는 상권만 필요하고요. 그 상권 끝나고 나서 학원 나갈 때는 학원만 필요합니다. 굳이 2개 다 안 들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희 교재 초반부를 보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해서 교육학 논술의 목적, 그 다음에 논술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은 기출문제도 나와 있고 한데 요 부분은 우리가 내일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교육학 논술 서술하는 방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려도 내일 까먹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 말씀드려도 잘 안 지키세요. 항상 첫 시간 논술에는 그걸 잘 안 지키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낫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 제1장 교육의 이해.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1, 2월 강의 들으신 쌤들은 아시겠지만 첫 주 첫날 수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 4시간 동안 쭉 이어서 수업을 하는 게 좀 버거워서 나중에 상담할 때나 얘기 들어보니까 첫 주에 수업하고 집에 가서 막 알았다고. 그렇죠. 수업 듣고 나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몸살처럼 막 쓰러져서 이렇게 계셨다는 분들 되게 많으셨는데 한 3주 지나고 나면 그때 일이 너무 우습게 느껴진다. 그래서 첫 주 진도 제일 적게 나갔는데 그다음에 내용도 제일 쉬웠는데 왜 그때 알았을까? 지금 알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막 과정 넘어가고 심리 넘어가고 그 시점부터 해서는 막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다가 교실론 들어가면 큰일 났다라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첫날 워낙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3, 4월 수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수업, 1, 2월 수업 듣고 오신 쌤들은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이네. 가볍게 하고, 끝나고 뭐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좀, 오늘 모의고사 내일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3월이고 해서 게다가 또 지금 날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비가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낮에 괜찮을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면 약간 그 해방감 때문에 낮에 뭐 먹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되게 즐거우실 텐데 근데 이제 3월부터 시작하신 쌤들은 오늘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먼 놈의 수업이 4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고 계속 지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느냐. 첫 주가 힘들 거고 첫 주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인강 말고, 인강쌤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형식의 강의를 오랜만에 들으신 쌤들은 한두 주 정도는 진짜 적응기예요. 적응기라서 조금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되는 공부가 그때 끝나면 충분히 잘 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막 병나도록 하지 마시고, 또 웃으시죠? 병이 왜 나?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병이 납니다. 병나도록 하지 마시고 살살 하면서 해봐요. 자! 그래서 교육의 이해. 가장 쉬운 파트죠.
자, 54페이지를 보시면 가볍게 정리된 표 자료가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가 오늘 추가로 드린 자료 중에 보면 연간 계획서 말고 빈칸 자료가 있을 거예요. 빈칸 자료 1, 2월 달에도 보셨죠? 친숙하실 겁니다. 교육의 이해와 한국 교육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야심차게 2챕터 드렸는데 뭐 그렇게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교육의 이해와 한국 교육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거는 매 시간 나갈 거예요. 매 챕터 들어가는 시점마다 나갈 거고 1, 2월 달에도 똑같은 게 나갔어요. 그리고 요걸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시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앞으로 쌤들이 구조화를 하시는 가장 큰 구조화의 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화의 기본, 구조화의 틀. 우리가 1, 2월 달에는 왜 들어갈 때 챕터 쭉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있구나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게 똑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이해 파트에는 교육의 개념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교육의 목적도 정리를 하네. 그다음에 주요 교육의 유형들로서 평생교육, 전인교육,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등등을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교직관과 관련된 사항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이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서 그다음 다문화 교육을 물어보면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이해 파트에 나왔던 챕터고 항목이었고 그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항목으로 다문화 교육이 있었지라는 게 파악이 되면 쌤들 머릿속에 교육의 이해 영역에 대한 구조화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화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 하나하나를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항목 하나하나의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지 않고 크게 사례를 보여준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야? 이건 어디에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뭘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알면서도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화를 하시는 자료로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쌤들이 이거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이 있어서 빈칸을 채워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채울 수 있으면 채우시는데 채우는 것 자체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막 그 책 보면서 채우시면서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밑 자료를 만드는 것일 뿐이고 이 표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1순위가 되는 거고 이 표가 기억이 되시고 다 회상이 되시고 인출이 되시면 이 안에 무슨 키워드가 들어가는지 세부 키워드는 이제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암기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빈칸 자료는 빈칸 그대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안에 키워드를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내가 써야 되는데 키워드를 실제로 지금 인출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꾸 그러면 조작적정의 개념의 정의를 내가 외워야지 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 키워드를 보시게 되는데 그거는 앞에 구조를 다 외우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이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빈칸 자료를 빈칸 자료만 가지고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외워졌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 백지 쓰기 하는 연습으로 용도로 보고 쓰시는 것도 좋지만 연필로 한번 써보세요. 실제로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러면 보면 어이구 생각보다 빈칸이네. 계속 빈칸이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쓰겠네. 그러면 그걸 알고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공부가 되세요. 앞으로 이제 5월달 넘어가고 7월달쯤 되게 되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보면 알아요. 근데 보면 아는 상태가 되면 책을 넘길 때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보면 좋은 얘기가 있는데 다 알지. 근데 인출을 하고 회상을 하라 그러면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보면 아니까 되게 설렁설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라는 걸 내가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빈칸을 보면서 아이고 인출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를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랑 아는 줄 아는 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빈칸을 통해서 인출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빈칸을 대충 채워놓은 자료가 지금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육의 개념 파트를 보시면 우리가 어원적 정의 1, 2월 달에는 가볍게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 정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정의는 꼭꼭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 정의. 그다음에 기본적 정의로서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두 개념은 정본모 선생님의 정의와 피터스의 정의 두 가지로 신경 써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 또는 기능, 추구하는 가치 이야기를 할 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크게 구분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내재적 목적, 내재적 가치가 기출이죠.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때
때 그 자유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좀 다들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그 문제에서 내재적 목적을 매개로 해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유형들인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평생교육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의 내기둥도 신경 써서 보시고 학습 사회는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허친스, 카네기 고등교육교 위원회, 일리치, 에드워즈의 개념 정도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대안교육 얘기 나와 있네요. 여기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유형 부분에서 고유 이념 추구형의 발드로프라고 돼 있잖아요. 발도르프. 죄송합니다. 발도르프 학교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재도 발도르프로 돼 있는데 여기만 좀 잘못돼 있었습니다. 밑에는 발도르프라고 적혀 있잖아요. 오타입니다. 오타. 발도르프가 맞습니다. 발도르프. 발도로프라고 적혀 있네. 여기는 또. 발도르프. 예, 발도르프. 좀 이따가 교재에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다문화 교육도 중요한 주제 영역 중에 하나죠. 우리 빈칸에 있었습니다. 빈칸에서 다문화 교육 같이 확인하시고 교직관,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중심으로 확인하셨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가볍게 이런 구조가 있었구나 떠올려 보시면서 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맞아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저도. 아까 받으셨던 자료 중에 추가 자료에서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5페이지. 관련 용어 정의 있죠?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주요 용어들입니다. 복습하실 때 이 파트는 관련 용어 정의랑 그다음에 관련 개념 정의 정리 파트는 최소한 1권은 보셔야 돼요.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루든 안 다루든 꼭 한 번씩은 1권은 보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요 개념들. 자, 교육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교육적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교육적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의 의미, 자, 외우시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쪽 영역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용어들이에요. 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은 교육적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쌤들 머릿속 교육적 존재,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얘기인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예,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된다. 교육을 받아야만 인간이 된다라는 의미로 교육적 존재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화 이야기 나와 있네요. 저희가 이거는 우리가 1, 2월 수업에서도 후반부에 사회화, 그 교육 사회학할 때 사회했던 게 나와서 되게 반갑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개념적 요소. 자, 이거는 우리가 피터스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이기는 한데 그 조금 다른 명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김에 봅니다. 교육의 개념적 요소. 교육의 개념 속에 논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이다. 피터스는 그것을 규범적 요소, 인지적 요소, 과정적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쌤들이 피터스의 3가지 준거, 교육의 준거를 얘기를 해라. 그럼 이 3가지가 퍼뜩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교육의 개념적 요소로는 뭐가 있을까? 그럼 뭐야? 뭔 소리를? 교육의 개념에는 뭐지? 라고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적 요소라고 했을 때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겠지만 피터스를 예로 들자면 피터스가 얘기를 했었던 이 3가지 준거가 교육을 교육답게 해주는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적 요소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향 읽어보시면 되고 교육과 훈련 부분 나와 있네요. 지, 정, 의, 체. 정의는 보통 요새는 같이 묶어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정의를 더해서 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의적 측면. 이런 부분들.
인간의 전인적 특성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육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만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 측면,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전인적 측면이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죠. 그다음에 부분적인 지식이나 특정한 능력의 기술의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 기능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전인적 변화, 성장, 발달을 함께 추구를 한다면 그건 교육이 될 수 있다. 자, 가치지향성. 이 부분도 좀 봐두시면 좋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다. 가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개념적 요소 중에 하나다. 가치지향성이 규범적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 변화를 추구한다. 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된 건 교육이 아니다. 도둑질 교육 가능해요, 안 해요? 강도 교육 가능해요, 안 해요? 피터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도둑질 교육이나 강도 교육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발전이나 성장이 아니라 나쁜 쪽이기 때문에 가치지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왜 안 되냐. 도둑질을 잘 가르치면, 만약에 잘 가르친다면 그게 훈련이 아니라, 기술의 훈련이 아니라 전인적 측면의 성장 발달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둑질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농사도 되게 오래 열심히 많이 짓게 되면 그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을 터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둑질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다 보면 그 도둑질 안에서 뭔가 도둑질의 도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그 자체가 되게 가치롭기 때문에 도둑질도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여전히 비주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교육은 가치지향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서 막 그 도둑질 사례가 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야, 도둑질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뭐 그런 거는 절대로 답안 쓰시거나 하실 때 쓰시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우리가 기능이랑 목적을 보통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교육의 기능과 목적은 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목적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개인의 형성이 개인적 측면의 교육의 목적이라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기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의 목적이자 기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능과 목적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같이 묶어서 기능, 목적, 그다음에 가치 등등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인교육 얘기도 나와 있네요. 요 정도 확인해 두신 상태에서 본 챕터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교육의 개념 물어볼 수 있을까? 실제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부분일까? 물어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파트는 아닙니다. 특히 초반에 나오게 되는 어원적 정의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학 개론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교육학 개론 수업 들으셨던 기억을 더듬어서 떠올려 보시면 첫 시간에 그거 하잖아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각자 생각하는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뒤에 얘기하면 큰일 나죠. 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뻔한데 다들. 그래서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 중에 좋은 게 있었다 이러면서 막 정리를 해주고 어원적 정리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예요. 그래서 도입을 할 때는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우리가 교육을 공부하는 초학자 그리고 교사가 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타당한 부분은 맞는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에 있어서는 너무 기본적인 파트라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도 되는 파트는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어원적 정의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동그라미가 아니고 괄호 1번을 보시면 동양적 어원이다라고 해서 교육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 교육. 개념 포인트 보겠습니다. 포인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교육은 성숙한 부모나 교사가 미성숙한 자녀나 학생에게 착하게 살도록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가르치고 자녀나 학생이 그것을 본받고 배우는 활동이다. 포인트가 보이죠? 성숙한 교사, 미성숙한 학생, 그다음에 가치 있는 것, 그다음에 솔선수범해서 가르친다.
포인트들입니다. 동양적 어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연장자이고 미리 배워서 배움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데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교사가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용적인 지식의 탁월성뿐만이 아니라 그 지적인 내용 자체, 그다음에 그 지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그 삶, 생활, 태도 그 자체도 교사는 좀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도덕적 탁월성을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양의 일반적인 관점이 됩니다. 교사들한테 요구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서양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교사 좀 이따가도 나오지만 교사를 주로 했던 직업적 집단 자체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직 자체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권을 보게 되면 보통 이게 소위 얘기를 하는 게 왜 부모나 교사나 그다음에 그 군주가 다 같은 급이잖아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준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교사가 같은 급으로 들어가 있고 모범이 될 만한 탁월한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치 자체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3번 교사와 아동 사이에 수직적 인간관계를 가정하게 됩니다. 요새는 그런 거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왜 그림자도 밟지 마라 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림자가 있으면 내가 감히 어떻게 선생님 그림자를 가서 더 열심히 밟고 막 안 보겠지 하면서 밟고 요새는 뭐 그림자만 안 밟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교사를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폭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동양적 어원에 따르자면 있을 수가 없는 폐륜적인 일이겠죠. 자, 어원에 있어서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서양적 어원 크게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 두 가지로 봅니다. 독일어의 어원도 나와 있긴 한데 잘 보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두 개 정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페다고지 요게 재밌어요. 그리스어의 파이다고고스에서 유래를 했다. 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노예가 교복인데요. 교복이라고 얘기를 한 옷이 아니라 그죠? 교복이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가 파이다고고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서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육을 누가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왜냐하면 학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잖아요. 하기 싫은 일들이잖아요. 애들이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민족에 공부를 해서 온 그 노예들한테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 자체가 시작 지점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 그 교육 그 부분을 확인을 할 때도 보면 소피스트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공부를 하시죠. 근데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서 또 보면 그 이민족, 그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막 서로 막 싸우다가 이렇게 패망을 한 국가들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와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가르치고 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대 자체가 우리 동양의 그 접근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유래되게 된 그 라틴어의 에듀카레와 에듀세레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에듀카레를 보시면 에듀카레는 양육을 한다. 에듀세레는 이끌어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가 대립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에듀카레는 교사와 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관. 양육하다, 만들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에듀셀에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건 개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학습자 내부에 있는 개발 가능성, 발달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 그 어원적 정의 얘기를 할 때 가장 특이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에듀세레의 개념입니다. 에듀세레. 교육이나 페다고지나 에듀카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사 중심적인 수직적 관계를 상정을 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에듀세레는 학습자의 개발 가능성, 발달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학습자 중심적인 접근이 최초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측면에 있어서는 서양의 교육관이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서양의 교육관 같은 경우. 근데 동양은 진짜 꾸준히 쭉 비슷한 관점으로 발전되어 오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셀에 좀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비유적 정의 나옵니다. 이건 1, 2월 달에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했던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입니다.
각각 포인트들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형의 비유.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고 전통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비유다. 개념. 동그라미 3번 꼭 암기하시죠.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쇳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주형이라고 하는 그 틀을 기본으로 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의 주체가 교사가 되고 학생은 변해야 될 대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기본 개념 파악해 두시고 장단점들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의 비유. 가장 긍정적인 비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대도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쌤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2차 시험 문제가 점차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2차 시험에서 면접이나 이런 파트들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2차 문제에서 보면 면접이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밖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게 되는 그 구상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면접실 안에서 문제를 받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즉답형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형 즉답형을 봤을 때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추세를 보게 되면 구상형보다 즉답형의 그 변별이 좀 큰 것 같아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상형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찾지 않으면 생각해서 들어오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각 지역별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역별 정책들이라든지 교육 사업들을 물어보게 되면 외워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공부를 해왔느냐, 그런 성실성 부분을 보는 거라고 한다면 즉답형은 보면 출제되는 경향 자체가 정답이 진짜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요구를 하는 걸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을 좀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면접관들이 힘을 많이 쏟는 게 그쪽이래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들어오면 다들 되게 로봇처럼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처럼 딱딱딱딱 대답을 하는데 즉답형 문항을 물어봤을 때 반응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쌤들이. 그래서 보면 진짜 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교사는 이래야 된다. 난 이런 교사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학생들의 여기 방금 봤던 것처럼 성장의 비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그 훌륭한 씨앗이 되는 거고 난 그걸 도와주는 조력자야.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차이가 확 난대요. 그러니까 진짜 왜 교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매력적인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용 안정성도 좋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 자체도 나쁘지 않고, 물론 애들은 말을 듣지 않지만 나쁘지 않고, 방학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이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휴직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너무 괜찮은 직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나 평소에 살면서 교사에 대한 별다른 뜻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막 웃고 그러지 마시고, 내일인가? 이러면서.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그런 상황에 맞춰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교육은 이래야 되고 학생은 이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한 것 자체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 교육의 이해 파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육이 어때야 될까?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 교사는 어떤 존재여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1차뿐만이 아니라 2차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향할 만한 교육적 관점으로 성장의 비유,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 학생 자신이고 교사는 단지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하거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비유적 정의들이 예술의 비유, 성년식의 비유, 만남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술의 비유는 동그라미 니은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재료의 성질과 예술가의 특성 등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서 예술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성년식의 비유. 자, 요거는 원래 피터스가 제시를 했었던 교육의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피터스가 얘기를 하다가 교육은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은 성년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따온 거예요.
자, 개념.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 일원이 되는 것처럼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인류 문화유산에 입문시키는 것이다. 성년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못했던 존재를 사회의 구성원인 완전한 어른, 인간으로 받아들인다, 만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현대 학교 교육의 형식을 보게 되면 그 제도권 교육을 거치고 나서 학교를 졸업을 했을 때, 중학교를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든 대학교를 졸업을 하든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쳤을 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성년식의 비유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성년식의 비유는 개념 자체가 그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중요성과, 왜냐하면 피터스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교육 내용의 중요성과 방법,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 중심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 두 가지를 모두 다 인정하는 접근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주형의 비유랑 성장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주형의 비유는 방법보다는 내용 쪽을 훨씬 더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비유는 내용보다는 방법을 훨씬 더 강조해요. 학생 중심적인 방법을 써야 돼라는 걸 강조를 했던 거고, 주형의 비유는 가치는 내용을 가르쳐야 해라고 해서 내용만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성년식의 비유는 내용과 방법의 조화로운 추구를 함께 강조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만남의 비유인데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이 만남의 비유는 실존주의적 철학에 근거를 한 비유예요. 그래서 니은의 화살표 다음,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단속적이다. 단속적이라는 것은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비약적인, 팅팅, 만남, 의미 있는 만남 한 번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쭉 이어지다가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또 도약을 하게 되는 단속적이고도 비약적인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만남의 비유입니다. 난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떤 교육과정을 만나서 크게 변화됐어. 어떤 걸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 근데 그 교육과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런 걸 배우지 못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만남의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여기 5가지 비유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개념이니까 꼭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저희는 매 시간 쉽니다.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볼게요.